금융현업에 계신 분을 초빙해서 한번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 읽지 못하는데 조사 빼고 제가 이해할 수 말이 단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주어 동사가 다 제가 다 모르는 말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시간 반 동안 한국어인데 내가 다 못 알아들을 수가 있지? 약간. 근데 약간 비슷하실 수도 있겠다. 제가 네,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영상도 다 촬영하니까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실 저게 있으시면은 촬영한 거 보시고 직접 옐로우 페이퍼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필요하면 고이더리움 코드 까서 구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로 그러면 되게 이해 폭과 깊이가 되게 넓어질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한국에서 요거를 바탕으로 이해해서 코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제가 아는 사람 다예요. 네,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해하면 이더리움에서는 1년에 행사를 크게 2번 합니다. 에드콘, 지금 에드콘이 열리고 있어요. 시드니에서. 그리고 연말에 11월 말쯤에 데브콘이 열리는데 이걸 이해해야 데브콘이 재밌어요. 잘 모를 때 가서 행사 3일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자기 파트에서 자기가 뭔가 기여를 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되게 멋진 자리인데 이걸 모르고 가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 되게 열성적인 사람들이 엄청난 질문들을 막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네. 알고 가면 재밌고 모르고 가면 재미없는데 제가 재작년에 칸쿤에서 열렸어요. 데브콘. 지금 데브콘 2까지, 데브콘 제로부터 0, 1, 2, 데브콘 3까지 4번 열렸는데 제가 데브콘 제로 1인가요? 상하이에서 한번 열리고 그 다음에 칸쿤에서 열리고 멕시코 칸쿤이죠. 멕시코 칸쿤에서 그때 같은 제가 그때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어요. 한 2년 반 정도 전이죠. 2년 반, 네, 2년 반 정도 전인데 그때는 재미없더라고요. 데브콘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작년 11월에 갔을 때 진짜 재밌었어요. 네. 얘기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좀 이어서 아까 교수님이 뭐 시험 얘기 하시던데 시험 문제를 한 문제씩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한 문제씩 다 내셨겠죠. 아마 중간고사 문제로. 근데 아직 시험 문제까지 못 갔어요. 제가. 이따가 이렇게 젠더가 이따가 갑자기 건너 확 뛰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길 잘 캐치하셔서 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건 다 건너뛰고요. 이걸 또 먼저 잘 캐치를 잘 하시고 공부량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트랜잭션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트랜잭션이 이렇게 필드가 돼 있고 이거 수식으로 설명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돈스, 게스 프라이스, 이게 게스인가요? 그 다음에 뭐 프라이스, 그 다음에 to, value, 그 다음에 I 혹은 D 얘만 다르죠. 여기는 다 똑같고 WRS는 VRS 값이 이게 서명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트랜잭션에 보면 VRX의 시그니처가 담겨요. 그리고 얘는 펍키입니다. 펍키. 그러니까 펍키가 아니라 개인 키도 서명한 서명값이 담겨요. 서명값. 그래서 이 서명값이랑 어카운트 어드레스는 펍키죠. 두 개를 맞춰서 걔가 일치하는지 봐요. 이 전체 값들을 일단 만든 다음에 얘를 서명하면 VRS 값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명 값이 여기 담기고 이 데이터를 서명해서 VRS에 담는다. 그래서 이 서명값 일치도 이 트랜잭션이 밸리드한지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닛이랑 데이터가 아까 제가 분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트랜잭션 2종류 있다고도 아까 말씀드렸었죠. 보시면 투필드가 공집합이면 그 다음에 투필드가 공집합이 아니면 이렇게 2개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없으면 I죠. 얘는 컨트랙 크리에이션이에요. 얘는 메시지 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각의 값들에 대한 스펙들을 담고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죠. 저희 회사 공채 입사 문제기도 해요. 네. 트랜잭션 논스의 최대값은? 그리고 얘를 참조하는 옐로우 페이퍼의 주석이 어디냐. 이걸 뚫고 들어오신 분이 5분 있었어요. 5분. 지금 저희 소중한 팀원인데.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그때 이더리움 가격 250만 원이었어요. 진짜 많이 지원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네. 정말 많이 지원하셨어요. 이더리움 공부해 보시겠다고. 네. 뭐 어찌됐건. 네.
이렇게 이게 스펙으로 담기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이 표기는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트랜잭션 아까 블록 제일 처음에 정의한 거 블록은 트랜잭션들의 집합이잖아요. 네. 근데 블록은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똑같은데 특이한 게 BU가 있죠. 이게 뭐냐면 블록은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블록 헤더 값과 바디 값. 헤더와 바디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신기한 게 엉클이라는 값이 따로 있는데 요건 일단 무시하고서라도 헤더는 블록의 내용을 요약하는 요약본이고 그리고 단순히 현재 블록에 대한 요약본만 담은 게 아니라 이 블록의 이전 블록에 대한 요약본도 같이 담습니다. 해시가 2개가 담겨요. 그리고 바디에는 뭐가 담기냐면 트랜잭션들의 리스트가 담겨요. 아까 봤던 그 트랜잭션들 있죠. 그냥 차곡차곡 순서대로 쌓여 있는 겁니다. 아까 이더스캔에서 봤을 때 168개 트랜잭션 있었나요? 168개 트랜잭션이 여기 담기는 거고 걔에 대한 해시 요약 정보가 여기 담기는데 걔 해시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많아요. 보시면 패런트 해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블록 높이가 10이면 9번에 대한 해시 값이 담깁니다. 지금 헤더에 대한 스펙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머 해시라는 건 저는 오머라는 단어를 옐로우페이퍼 읽으면서 사실 처음 봤어요. 사촌이더라고요. 엉클이랑 오머랑 약간 다른 거 아세요? 영어로 쓸 수 있는 사촌 표현을 다 배웠는데 오머 약간 이모 정도? 고모는 아니고 그 정도 오머 해시가 또 담깁니다. 베니피셔리는 이 블록을 가장 먼저 찾아낸 사람이에요. POW는 저는 아신다고 가정을 할게요. 합의 알고리즘의 자체는 그냥 아신다고 가정하고 찾아보면 되게 자료가 많으니까 이 블록을 찾아낸 사람이 여기 베니피셔리에 저기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이 아까 전체 블록 보상함수 있죠. 블록 보상함수를 지나가면서 베니피셔리한테 이더를 줘요. 이게 뭐죠? 마이닝 보상. 비트코인으로 치면 발행. 이더리움도 발행이죠. 비트코인 발행, 이거 얘기 나와서 발행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경제적인 좀 논의긴 한데 비트코인은 블록 보상이 계속 줄죠. 4년마다 주나요? 그리고 블록 보상이 줄기 직전이 매수 찬스입니다. 경제 논리예요. 공급이 줄잖아요. 근데 바로 안 줄 수도 있고 근데 블록 보상이 지금 2년 전인가요? 1년 반 전에 한 번 있었는데 2년 뒤에 찬스를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격이 미리 반영된 그거를 반영한 가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블록 보상 때 보통 많이 올라요. 전후로 해서. 어찌됐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블록 보상 그 발행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4년마다 계속 줄어들어서 블록 보상이 없진 않아요. 근데 계속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면 언젠가는 뭐가 되죠? 받는 게 더 이상 의미 없어지는 시기가 오죠. 그게 비트코인에서 얘기하는 2100년인가요? 더 이상 채굴 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실질적으로 없는 것과 같아지는 그 수량이 2100만 개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2100만 개에 근접한다 그러는 거죠. 블록 보상이 점점 줄다가 2100만 개 가까워질 때쯤에 이제 더 이상 블록 보상 자체가 베니피셔리에게 주는 블록 보상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단계가 온다. 그런 건데 이더리움은 발행 모델이 독특합니다. 이더리움은 동일한 양을 무한 발행해요.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동일한 양을 무한 발행하는 거랑 양이 4년마다 발행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총량이 계속 이더리움 총량이 계속 늘어나고 근데 비트코인은 발행량을 점점 줄여서 없애는 모델이고 이더리움은 인플레이션율을 0에 수렴하는 모델이에요. 잘 아시겠어요? 동일한 양을 계속 찍어내면 언젠가는 그 동일한 양이 전체에 차지하는 레이쇼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인플레이션율을 0으로 수렴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더리움 총 발행량 몇 개야? 물어보는데 물론 근접한 수치를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기 좀 힘들죠. 블록 보상이랑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 있으니까. 근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 언젠간 0에 가까워질 거야. 그리고 그때 가까워지는 수량이 총 발행량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발행이 무한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잠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스펙 얘기를 하기 전에 경제 모델을 한번 지켜볼게요. 내가 이더리움을 10%를 갖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 전체 토탈 서플라이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계속 줄어들죠. 이더리움 백서에 정확히 이게 써져 있어요. 처음에 이더리움은 1비트코인에 2,000 이더리움을 줬습니다. 그때 이더리움 가격 30만 원이었어요. 네? 비트코인 가격 30만 원이었어요. 지금 비트코인 얼마죠? 60만 원, 600만 원인가요? 네? 그때 30만 원이었고 지금 리더리움 20만 원이죠. 2,000 이더리움이면 얼마인가요? 2, 4. 4억 정도 되나요? 네? 4억 맞나요? 40억인가? 4억이죠? 네, 4억. 아닌가? 4, 2, 8. 8억이네요, 8억. 네. 그러니까 30만 원 주고 아직까지 안 팔았으면, 이더리움 ICO에 들어갔으면 30만 원으로 8억을 땡긴 겁니다.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60만 원 들어갔으면 16억이 생겼겠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면. 깜빡했다. 그때 들어왔던 거. 네.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죠. 네. 한국에 몇 명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본인이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되게 평범하게 사세요. 깜짝 놀랍니다. 네. 사람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네. 어찌됐건. 네. 어찌됐건 그런 정책이 있고, 이더리움 백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비트코인을 받아서 이더리움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발행된 양의 일부 배수를 곱해서 재단이 보유해요. 그래서 재단은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1비트코인을 받아서 2,000 이더리움이 발행이 쭉 됐는데 거기에 1.1배수인가요? 0.1배수를 곱해서 재단 유보금으로 일단 쌓아둡니다. 그 숫자는 좀 봐둬야 돼요. 이게 뭐가 되죠? 백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재단이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인센티브로서 쓰인다. 근데 다만 인플레이션율이 같은 양이 무한 발행되고 인플레이션율이 언젠간 0에 떨어지고 같은 양이 무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커뮤니티 혹은 이더리움 커뮤니티 내에서 재단이 가지는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똑똑하죠?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전략들이 백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은 재단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커뮤니티의 거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재단이 밀어붙이는 프로젝트인데 도기코인 같은 경우는 되게 웃깁니다. 도기코인, 시간 되면,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자기 도기코인 러버라고 CEO 오브 도기코인이라고 적었죠. 도기코인 보면은, 도기코인 커뮤니티가 되게 엄청나요. 도기코인은 비트코인을 그냥 살짝 프로그램 바꿔서 나온 게 라이트코인인데, 라이트코인 살짝 프로그램 바꿔서 나온 게 도기코인이에요. 발행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발행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분성이 무한대죠.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하면 이런 분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1비트코인 600만 원이 그걸 어떻게 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이 소수점 26번째짜리까지인가요? 떨어지죠. 그럼 난 100원어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분성이 무한대니까. 돈은 100원짜리, 1000원짜리 단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단위를 사는데 그 단위에 맞춰야 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바이너리죠. 내가 원하는 단위만큼 살 수 있어요. 1웨이로 살 수 있어요. 20만 원 나누기 10의 18승분의 1단위까지 살 수 있어요. 네. 가분성이 무한되기 때문에 총 발행량이 10억 개인지 100억 개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건 되게 눈속임이고 중요한 거는 이게 실제로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누가 몇 퍼센트를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이걸 보는데 도기코인 같은 경우는 진짜 커뮤니티 드리븐입니다. 그건 리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기코인 게시판이 거기가 다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되게 열성적인 커뮤니티 지지자들이고 이 도기코인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엄청난 돈이 요구합니다. 따로 주도한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죠? 도기코인 만든 사람은 있는데 만든 사람도 그냥 한 의견일 뿐이에요. 이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냥 기여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어찌됐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재단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게 시장 따라서 되게 웃겼던 게 작년 중순이랑 지금을 비교하면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 자산 가치가 10분의 1이에요, 지금. 엄청 줄었어요. 근데 그러면 작년에 비쌌을 때 이더리움 좀 팔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재단이 이더리움을 팔면 뭐가 되죠? 약간 이상해지죠. 예, 약간 이상해지니까 못 팔고 있다고
그런, 예. 하나 더, 그,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소속한 구성원들 월급 이더로 받는 거 아세요? 예. 예, 이더로 픽스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 소속인 분이 있는데 울더라고요. 아, 진짜 울었다는 게 아니고 약간 예, 좋을 때 계약해서 엄청난 연봉이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 되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얘기하다 여기 났죠? 베니피셜 얘가 마이너입니다. 어쨌든 블록을 찾은 마이너 베니피셜이 여기 들어가고 아까 스테이트 있죠? 스테이트. 스테이트이 이렇게 트리 구조로 쭉 돼 있어요. 이 블록을 만들어졌을 때 이 블록이 만들어진 다음에 스테이트이 바뀌겠죠. 제가 아까 75,000개 어카운트가 새로 생긴다고 했잖아요. 전체 트리 구조에 밑에 단말 노드들, 리프 노드들이 75,000개가 늘어나면 트리 구조가 바뀌면서 트리의 루트 해시도 바뀌겠죠. 제가 좀 말을 너무 저거 하네. 바이너리 해시 트리 아시죠, 다들? 트리인데, 예. 뭐, 이렇게 있으면, 얘 두 개를 해시 떠서 여기 올립니다. 얘 두 개를 해시 떠서 올려요. 얘 두 개를 해시 떠서 올리면 트리의 루트가 나오죠. 여기 값이 추가되면, 값이 바뀌겠죠. 이 값에서 이 값으로. 이게 담기는 거예요. 아까 스테이트는 어카운트들의 집합입니다. 어카운트를 쭉 일렬로 펼쳐놓고, 아까 블록에 168개 트랜잭션이 담겼잖아요. 그럼 트리 구조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의 루트 값을 블록에 기록합니다. 스테인 루트예요. 루트가 되게 많죠. 그리고 트랜잭션들, 이거는 상태에 대한 루트 값이고 행위들에 대한 루트 값도 같이 기록해요. 그게 트랜잭션 루트입니다. 스테인 루트와 트랜잭션 루트. 리시프트 루트, 제가 리시프트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트랜잭션이 실행되면 실행 결과를 담는 도구가 필요해요. 이 트랜잭션이 상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일으켰다 혹은 실패했다. 이런 기록들을 담는 툴이 있거든요. 그게 자료 구조가 리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전체 양을 보면 제가 아까 블록 이게 그냥 규모로 보면 트랜잭션이 한 30-40% 된다 치고 스테인 루트가 한 30-40% 된다 치면 얘도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더리움에서 쓰는 자료 구조는 스테인 루트, 트랜잭션 루트, 리시프트 루트 세 종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그 다음에 스테이트, 리시프트 세 개의 자료 구조가 더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트랜잭션 UTXO밖에 없죠. 이더리움에는 크게 세 개입니다. 그래서 얘 세 개를 잘 갖고 놀면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로그블룸은 이 리시프트 루트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디피컬티가 POW에서 쓰는 그 디피컬티예요. 얘는 1024블록마다 조정이 됩니다. 넘버 이거 중요한 값들은 아니고요. 게스 리밋이랑 게스 유즈드가 뭐냐면 아까 트랜잭션도 리밋이 있었잖아요. 게스 리밋이랑 게스 프라이스가 있었잖아요. 이더리움은 블록 단위로 그 블록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연산의 한계를 정해놔요. 그게 게스 리밋이에요. 블록의 게스 리밋. 그래서 블록 게스 리밋도 동적으로 조정됩니다. 네, 동적으로 조정되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특정 블록 안에 수행할 수 있는 연산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이 게스 리밋이라는 리소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의 게스 프라이스를 높여야 되죠. 내가 지불하려고 하는 용이하는 값들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타임스탬프는 블록이 만들어진 시기 엑스트라 데이터에 이제 보통 뭘 적냐면 보통 이걸 그냥 개인이 채굴 안 하고 보통 모여서 채굴 하거든요. 이거 마이닝 풀이라 그러는데 그 풀 내용을 넣어요. 아니면 그냥 채굴자가 아무 메시지나 넣으면 됩니다. 비트코인 UTX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죠?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이 생겨난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헤더를 넣었어요. 그 헤드라인 제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내가 마이너라면. 그래서 의미 있는 값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 이름 넣어도 되고요. 내가 마이닝 하시파가 충분하다면 해도 되고. 믹세시는 이게 POW가 이더리움 POW는 다른 POW랑 조금 달라요.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 POW가 계속 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채굴에 중앙 집중합니다. 마이닝에 중앙 집중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PC, 여기 있는 PC나 혹은 제가 갖고 있는 제 휴대폰 혹은 제 노트북으로도 채굴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연산 능력이 낮기 때문에 제가 블록 보상, 지금 비트코인 블록 보상 몇이죠? 혹은 12.5인가요? 12.5를 받기 위해서 저는 한 100만 년 정도 돌려야 돼요. 제 휴대폰으로. 근데 그 되게 억울하잖아요. 찾긴 찾아요. 100만 년 중에 한 번은 내가 12.5이더를 받을 거예요. 근데 되게 억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연산 능력을 17반 모은 다음에 여러 사람이 모으면 연산 능력이 꽤 커지잖아요. 찾잖아요. 찾으면 각각의 기여도에 비례해서 조금씩 나눠줍니다. 그럼 제 노트북 제가 바로 직접 마이닝에 참여하는 것보다 풀에 참여하면 한 달에 0.00000 이런 식은 받겠죠.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많이 못 받겠지만. 그래서 그걸 장기 평균을 내면 100만 년 동안 12.5이더를 받은 것과 같아지는 약간 그런 게 있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런 풀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엔트풀 이런 회사들이 있죠. 엔트풀 수장이 누구죠? 우지안이죠. 우지안이 떼돈 번 게 풀 만들어서 번 거예요. 네. 엔트풀 이런 비즈니스 기회가 보이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네, 어찌됐건 엔터풀을 만들었는데 그 풀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풀 운영자들끼리 담합을 하면 51% 공격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걸 이 비탈릭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의 51% 공격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풀로 채굴을 하면 좀 성효율이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풀로 채굴하면 효율이 떨어지게. 풀로 채굴했을 때 비트코인이 효율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풀이 연산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앞으로 막 치고 가면 내가 먼저 채굴을 해도 얘가 고화가 되거나 빠져버리거든요. 메인 체인, 그 메인 가지에 포함되지 못하고 옆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연산 능력, 그 규모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계속 큰 풀에 계속 모일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POW 알고리즘 내에서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그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4,000 블록들까지 보상을 줘요. 블록 보상에 보면은 이더리움 블록 보상은 그 메인 루트 가지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내가 연산에 조금이라도 기여했고 그 블록이 메인 가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4,000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게 그 자체로 밸리드하다 보면 거기도 보상을 줍니다.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마이닝 풀에 속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소규모라도 직접 하는 게 보상이 조금 더 크도록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한 거예요. 이더리움 구조가. 그래서 그때 쓰는 개념들이 믹스해시 이런 개념인데 구조 자체는 사실 저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더리움은 로드맵상 POW를 안 쓰기로 돼 있거든요. 어느 특정 시점이 지나갔을 때 이더리움의 그 로드맵상 3단계쯤에 저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질 거기 때문에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은 뭐 좀 레이어 2에서는 또 다릅니다. 예, 레이어 2에서는 달라요. 레이어 1 얘기예요. 레이어 1. 레이어 2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 이렇게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어 2가 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논스가 이게 이제 POW에서 많이 쓰는 그 해시 값 찾는 그런 알고리즘들이죠. 넘어가고요. 리시프트가 드디어 나왔는데 뭐 값들이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 스테이터스 코드를 보시면 돼요. 트랜잭션 하나당 리시프트는 하나씩 생깁니다. 무조건 생겨요. 트랜잭션 하나당 리시프트는 하나씩 생겨요. 그 다음에 이 리시프트에 있는 값들 set of logs 있죠. set of logs의 값이 기록되는 경우는 솔리디티에 보면 이벤트라는 거 있어요. 이벤트라는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는데 어떤 함수 실행 결과들을 로그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스테이트를 기록하는 비용은 굉장히 비싸요. 이더리움의 스토리지 아까 어카운트가 4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뭐뭐 있다고 그랬죠? 논스, 밸런스, 스토리지, 코드 있죠. 스토리지에 뭔가를 기록하는 옵코드가 S스토어인데 S스토어는 가스비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수수료를 많이 써요. 당연하죠. 거기 그걸 비용을 싸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이더리움 블록 사이즈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 비용이 되게 비싸고 그다음에 근래에 나오는 논의는 여기에 이제 렌탈피 기능을 도입하자.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논의를 하고서라도 어찌됐건 여기에 기록하는 비용은 되게 비쌉니다. 근데 리시프트 로그에 기록하는 비용은 싸요. 그래서 요거를
프로그래밍 랩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래에 로그를 썼던 그 로그를 활용한 랩은 뭐였냐면 판문점 선언 아세요?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하자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저희 미더 오거나이저이신 한 분이 그 랩을 만들었는데 판문점 선언을 이더리움에 기록하고 거기에 댓글도 전부 이더리움에 박제하자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판문점 선언 박제하자. P2P 시스템에 후대 대대손손 P2P 노드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한 우리 후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되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예요. 돈은 안 되지만. 네. 그때 그 댓글들을 리시프트 로그에 박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네. 이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자, 라이트 프로토콜이 얘기 나왔는데 이거 좀 어려워요. 네. 시간 되시면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라이트 프로토콜 비트코인에도 있죠. 라이트 프로토콜 논의가 왜 나왔죠? 이더리움 메인 체인 블록이 300기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덱을 만드는데 다른 사람 트랜잭션 기록 다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내가 쓰는 덱의 스토리지, 내가 쓰는 덱과 관련된 변수들만 알면 되죠. 그래서 근데 그 값을 받아올 때 자기 신원을 노출할 수도 있죠. 내 어카운트가 누군지. 예를 들어서 얘도 이런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한테 길을 묻잖아요. 낯선 사람에게. 정확한 주소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제가 어디 가는지 알죠. 네, 정확하게 몇 동 몇 번지로 얘기하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좀 주소 단위를 좀 높여가지고 몇 번지 빼고 몇 동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면은 몇 번지로 가는지는 숨겨지죠. 이게 블룸이에요. 이게 블룸 필터라는 기능이 그때 쓰는 거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블룸 기능이랑 그 이렇게 데이터를 쿼리하는 기능을 합쳐가지고 내가 필요한 스테이트 값들만 불러와서 가벼운 노드를 만들어요. 가벼운 노드. 이게 라이트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이고, 비트코인에도 라이트 노드가 있어요. 이더리움에도 라이트 노드가 있죠. 근데 이더리움 라이트 노드가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요. 왜 그렇죠? 자료 구조가 더 많잖아요. 리시프트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도 받아야 돼요. 트랜잭션도 필요해요. 나에 관련된 트랜잭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난이도가 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클라이언트군 라이트 프로토콜에 대한 논의나 스펙들이 되게 내용이 많습니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UTX는 라이트 클라이언트 만들기 진짜 쉬워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스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그냥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맥락인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마이너예요. 그리고 POW 작업 증명, POW 알고리즘은 내가 제일 먼저 찾으면 내가 그냥 블록 보상을 먹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까 이더리움 7,500개 노드 있다고 했잖아요. 블록을 받으면 블록을 검증해요. 각자다. 그 과정을 명세한 겁니다. 이 블록이 스펙에 맞춰져 있나 혹은 그 블록의 연산들이 정확한가를 명세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트라이 구조 보고 그 다음에 뭐 OMOIC 보고 트랜잭션 루트 보고 리시프트 루트 보고 그냥 체크할 거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스테이트들이랑 새롭게 바뀐 스테이트들을 루트에서 올렸을 때 이 값들이랑 맞는가 내가 직접 해보는 거죠. 하나하나 다. 개도 해보고 스테이트도 해보고 트랜잭션도 해보고 뭐 블룸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래서 밸리디티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밸리디티 체크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7,800개 노드 있다고 했죠. 그분들이 다 하는 거죠. 거기 있는 컴퓨터들이 다. 근데 라이트 노드는 다 안 하겠죠. 자기 것만 하겠죠. 그리고 특정 노드는 풀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싱크만 하는 모드를 둘 수도 있겠죠. 고이더리움을 높이면 고이더리움 안에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단순 싱크 모드가 있어요. 패스트 옵션을 주면 베리피케이션을 하진 않습니다. 옐로우 페이퍼엔 다 베리피케이션 한다고 돼 있는데 풀 베리피케이션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800개 노드가 제가 마치 다 베리파이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도 풀 베리피케이션 노드는 많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그게 탈중앙화 된 거잖아요. 그래서 블록 사이즈를 함부로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블록 사이즈를 키우면 풀 베리피케이션 노드가 되기 위해 장벽이 좀 생기죠. 그러면 풀 베리피케이션 노드가 100개 생길 게 블록 크기 때문에 10개밖에 안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합니다. 탈중앙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에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2X 나올 때 그 논란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를, 지금 비트코인이 처리 속도가 되게 느리니까 블록 사이즈를 2배로 키우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플로드 개수가 줄어들어서 중앙화돼 이슈가 있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을 더 늘려야 된다. 이게 부딪히다가 결국 나뉘었죠. 근데 2배 늘리면 비트코인 TPS가 4거든요, 4. 2배 늘림 8입니다. 비자 시스템이 TPS가 34,000. TPS가 용어 어렵나요? 트랜잭션 퍼 세컨드. 비자가 막 2만 건, 3만 건 처리해요, 초당. 제 컴퓨터에서 간단한 Node.js 서버 하나 올려도 초당 못해도 3, 400건, 1000건, 2000건 그냥 처리해요. 비트코인은 초당 3건 처리하죠. 근데 시총이 얼마죠? 100조 원. 왜 그렇죠? 이 시스템이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시스템의 가치는 성능이 만드는 게 아니다. 뭐가 만든다? 탈중앙성이 만든다. 그럼 탈중앙성이 도대체 어디 쓸모가 있는데? 송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컴퓨터 과학을 하시다 보면, 컴퓨터 과학이랑 이 엔지니어링을 하시다 보면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까 이 고민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다 대부분 거기에 대한 논의랑 그런 프레임이 갇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이랑 이런 P2P 과목 자체는 중요한 게 뭐다라는 프레임을 바꾼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뭔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다 넘어가죠. 네. 가스 페이먼트 관련된 어떤 논의들이고, 이것도 뭐 보시면 됩니다. 아까 TXP 관련된 거고. 네, 뭐 쭉 넘어가다가 트랜잭션 익스큐션, 이거 아까 처음 나왔었던 거죠. 상태에, 시그마가 상태에 트랜잭션을 담으면 그 다음 상태가 된다. 되게 간단한 논의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RLP로 인코딩이 된다. 서브 스테이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옐로우 페이퍼를 읽을 때 이 서브 스테이지 뭔지 잘 몰랐어요. 이런 개념을 왜 만들었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는데, EVM을 만지다 보면 서브 스테이지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 이더리움의 가상머신 트랜잭션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태들을 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브 스테이지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고, 그냥 그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VM을 직접 다루실 일은 아마 거의 없으실 테니까. 자.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더리움의 가스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인데, 보세요. 아까 트랜잭션 두 종류 있다고 했죠. 메시지 콜이랑 그 다음에 컨트랙 크리에이션 있다고 했죠. 트랜잭션 2니까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얘는 컨트랙 크리에이션이죠. 그러니까 컨트랙을 만드는 트랜잭션은 컨트랙 TX 크리에이션 32,000 가스를 더 쓰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행위를 하면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돼요. 네, 그게 기본적인 이 이더리움의 어떤 그 프라이싱 정책이에요. 지금 옥션 정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트랜잭션이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포함되기 위해서 어떤 옥션을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 거고, 데이터 사이즈가 제로라는 건 그냥 단순히 이더만 보내는 트랜잭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컨트랙트 만들지도 않으면 얘는 0이니까 얘만 쓰겠죠. 네, 그래서 기본 트랜잭션이라고 하고, 얘를 21,000 가스를 쓰고, 마이더월렛이나 메타마스크를 켜셔서 내가 이더를 보낸다라고 하면 그냥 21,000 가스를 쓸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컨트랙을 만드는 트랜잭션도 아니고 어떤 컨트랙을 호출하는 트랜잭션도 아닙니다. 반면에 내가 토큰을 전송한다라는 트랜잭션을 만들면 한 10배 정도 쓰실 거예요. 21,000이 아니라 20만 정도 쓰실 거예요. 그리고 구현에 따라서 40만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단위가 지금 감이 좀 없으실 텐데, 어찌됐건 컨트랙의 상태를 바꾸는 트랜잭션은 비용을 더 많이 낸다.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낸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익스큐션에 이제 실제 가스가 차감되는 로직을 담고 있는데, 요걸 이해하시면 제가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썼던 이더리움이 사용성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토큰을 보내는데도 이더를 내야 되죠. 수수료. 저는 토큰을 쓰고 싶은데 수수료는 이더를 내요.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토큰을 쓰고 싶은 사람인데 왜 이더를 수수료도 내죠? 그게 이더리움이 현재 수수료 차감 정책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꾼 게 이오스가 다른 계정의 수수료를 위임받아서 빌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2 체인 혹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이 수수료를 제3자에게 위임받아서 쓸 수 있는 로직을 생각을 해가지고 팀원들끼리 만들었어요. 올 초 작년 말쯤에 만든 트랜잭션 위임 모델이고,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그래서 이 수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여기 보면 어프런트 코스트 이런 개념들인데 이 수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그런 변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근데 사용성 개선을 위해 이런 개념들을 조금 조정을 하면 그 다음 조금 더 나은 구현체를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갔죠? 되게. 예, 예, 다 넘어갔고, 이제, 예, 다 넘어갔는데, 이 컨트랙,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컨트랙은 어카운트는 두 종류 있다. 프라이빗 키에 의해 통제되는 이더리움 익스터널 어카운트가 있고, 프로그램인 컨트랙 어카운트 있다. 두 종류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드레스는 프라이빗 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 그 규칙들이 그냥 암호화 함수로 돼 있어요. 그냥 프라이빗 키에 의해서 결정돼요. 반면에 프로그램 컨트랙 주소는 그 고유의 주소를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네,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이거 듣고 이해하시면은 이거 안 들으셔도 된다 했던 그 부분이 있죠. 얘를 이해를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해하면 또 뭘 해결할 수 있냐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제 블로그거든요. 네. 제가 필명을 철학자로 씁니다. 네. 이게 되게 현실이랑 되게 돈이랑 연결돼 있어요. 블록체인 되게 재밌는 게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에서 포킹돼서 나왔잖아요. 어떤 분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더리움 메인넷에 있는 ERC20 주소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래소를 찾아가서 고객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사실 잘못 보낸 건데 그 사람 잘못은 맞아요. 본인 잘못은 맞는데 거래소에 찾아가서 이거 복구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거래소 쪽에서 그냥 기술적으로 안 된다 계속 이런 거예요. 두 분이 계속 다투다가 근데 본인이 기술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막 게시판에 글 올리고 하다가 저한테 왔어요. 우연히 소개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얘기를 한참 듣고 왜 안 되죠? 되는데? 네.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죠?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인데 왜 안 된다고 하죠? 해서 솔루션을 알려드렸어요. 아까 그 로직을 이용해서. 읽어보시면 뭐 내용이 재밌긴 한데 거래소들 아주 그냥 개판입니다. 네. ETC를 이더 혹은 ERC20 주소로 전송할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ERC20을 본인 주소에 이더로 입금할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모 거래소 입금 안내문인데 어느 거래소라고 말을 안 할게요. 네. 근데 이 거래소가 올해 수익을 1,100억 냈습니다. 네. 그럼 어딘지 아실 거예요. 순이익, 단기 순이익, 매출이 아니고 단기 순이익 1,100억. 네. 근데 안내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면 되나요? 복구 진짜 불가능한가요? 돼요. 귀찮아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럼 이건 뭐죠? 이건 소비자 권익에 관한 문제죠. 거래소는 서비스고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유저는 소비자잖아요. 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그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왜 안 된다. 근데 유저들을 호구로 하는 거죠. 이거는. 나는 돈 많이 버니까 네가 다른 거래소 쓰던지 나는 복구 안 해줘. 복구 안 해. 귀찮아. 이거죠. 거래소랑 한 달, 두 달이고 계속 싸우는데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적었는데 약간 어찌됐건 그런 소비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다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거 뭐 그거 누가 가지나요 그거? 그게 막 한 사람은 1원, 2원, 3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되지만 1000명, 100명 모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소비자들만 병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듣고 화가 너무 났어요. 이 인간들 아주 그냥 그거 먹으려고 귀찮아가지고 거래소가 돈을 벌면 자기 리스폰시빌리티를 해야죠. 네.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비용이 좀 들지만 복구는 가능하다. 해주겠다라고 한다던가 혹은 이런 이슈 때문에 어렵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이게 끝입니다. 화가 너무 나가지고 짜서 줬어요. 이렇게 하면 뺄 수 있다. 네. 이걸 들고 거래소를 찾아갔어요. 그때서야 그분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팀장, CS를 담당하는 팀장님이 이걸 들고 가서야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 알아야 안 당합니다. 토큰은 컨트랙이죠. 토큰은 컨트랙이기 때문에 컨트랙은 만들 수 있는 그 주소를 만들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뭐에서 만들어지냐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이 컨트랙을 만든 사람의 주소랑 그 컨트랙의 넌스 값 두 개만 알면 주소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원래는 개인 키를 통해서 주소를 만드는 게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래요. 개인 키. 근데 트랜잭션 주소는 컨트랙트 주소는 샌더의 주소와 이 트랜잭션을 만든 사람의 주소와 그 다음에 그 트랜잭션의 논스 값. 쉽게 얘기하면 어드레스랑 논스 값 두 개로 컨트랙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게 다예요. 네, 다 넘어오고 요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컨트랙 주소는 네, 트랜잭션 샌더의 주소랑 논스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 이걸 활용하면 아까 얘기했던 오입금 문제를 막거나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알면. 근데 거래소가 입금 주소를 어떻게 만드냐면 거래소 내부 구조를 잘 알아요. 컨트랙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논스 값이 엄청 커요.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특정 고객에 잘못 보낸 오입금을 받으려면 그 논스를 다른 아까 이더 클래식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이더리움 메인넷에 있는 개인 키를 끌고 와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트랜잭션을 충분히 논스 값만큼 날린 다음에야 그 주소를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 귀찮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더 클래식에서 예를 들어 논스 값이 상당히 높아졌다면 고객이 뭐 10만 명 되면 트랜잭션 그 고객이 10만 번째 고객이었다면 트랜잭션을 이더 클래식에 10만 개를 날려야 되죠. 네. 날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거래소마다 조금씩 구현은 달라요. 그냥 고객마다 개인 키를 할당해 준 경우가 있고 입금 주소로 컨트랙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거래소는 확인해 보니까 컨트랙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어요. 가능은 한데 논스 값이 만약 충분히 크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거래소 입장에서 드는 비용이랑 수고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적을 수는 있다. 근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 트랜잭션 기록을 보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혹시나 그게 확인이 되고 가능하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소스 코드를 짜서 배포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컨트랙 주소는 그 보낸 사람의 주소랑 논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근데 자 보세요. 이 업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2월 22일에 하드포크가 생기면서 주소를 만들 수 있는 규칙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더리움 옐로우 페이퍼는 9버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의 스펙에 포함된 내용이고 요거에 관련돼서 블로그도 좀 자세히 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유저빌리티나 사용성을 되게 많이 개선시켜 줄 것이고 이렇게 느리죠? 스키니 크리에이트라고 그래서 원래는 크리에이트 함수 한 개밖에 없었는데 스키니 크리에이트2가 생깁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네. 얘는 샌더랑 이닛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컨트랙 주소 같은 경우는 누구랑 뭐랑 뭐에서 만들어졌죠? 샌더의 주소랑 넌스에서 만들어졌죠. 크리에이트2 같은 경우는 2월 22일에 바뀐 내용입니다.
새로운 옵코드 크릴2라는 OP 코드가 추가되면서 샌더의 어드레스랑 코드. 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되게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카운터 팩추얼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보자마자 레이어 2 솔루션들이 열광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특히나 스테이트 채널 이더리움 진영에서 스테이트 채널을 만든 팀들이 이 기능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 자세한 거는 카운터 팩추얼이라는 개념을 찾아보시면 되고 어찌됐건 이번에 추가된 ERP 1014, ERP는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입니다. ERP 1014에 포함된 크릴2 코드는 샌더의 주소랑 이닛 코드에서 만들어진다. 솔트는 그냥 성능 값이고요. 네. 샌더랑 코드. 그래서 원래는 주소를 만드는 규칙이 2개였는데 3개로 바뀌었어요. 옐로우 페이퍼도 다시 써야 돼요. 네. 기능이 바뀌면 다시 쓰는 게 맞죠. 지금 오늘이 4월 며칠이죠? 4월 11일인데 2월 22일 날 업그레이드 된 게 아직도 옐로우 페이퍼 반영 안 됐으니까 재단이 열심히 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담당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 스펙 문서를 업그레이드 하는 일 좀 바쁜가 봐요. 이번에 시드니에서 에드콘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제 친구분들 몇 분이 갔거든요. 거기서 발표도 하는데 행사가 있으면 되게 바쁜가 봅니다. 어찌됐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일단 지식들을 활용하면 거래소랑 싸울 수 있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뒷부분은 제가 안 다뤘던 부분들, 뭐 메시지 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뒷부분은 특히 이 트랜잭션 익스큐션 관련된 부분은 코드를 직접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 내용만 살펴보기보다는 고이더리움에 특히 가상머신 컴파일러론이나 이런 걸 좀 공부를 하신 분들께서는 언어가 파싱되고 이런 걸 조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익스큐션 모델을 같이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거 말고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그 플라즈마 레이어 2 관련된 걸 원래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요거는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레이어 2 전문인데 네, 뭐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근데 업계에서 웬만하면 싸우지 마세요. 블록체인 업계 너무 좁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번 싸웠더니 되게 계속 보더라고요. 피곤하게. 그런 거를 잘 이해하고 네. 활용하는 개발자가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된다고 보세요? 뭐 한 대여섯 명 대여섯 명?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토큰이랑 이거랑 연관성을 분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더리움 그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토큰을 돌리는 건데 그 연관성을 없애는 게 맞을까요? 연관성은 2대, 편의성은 높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대신 예를 들어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큰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객들에게 대역폭을 할당해주고 부담은 이 사람이 하는데 실제로 유저들 쓰는 사용성 입장에서는 본인 토큰만 갖고 있으면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신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는 거죠.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 그건 이제 제가 속도에 익숙했으니까 속도 높이는데 많이 집중한다고 말씀하셨고 예. 이제 이거의 가치는 탈중앙성이라는 거에 이제 예. 공감하지만 근데 실제 현상은 일반인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인들은 이런 뭐 탈중앙성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아시겠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전문가들이 알아들 수준이지 일반인들은 거의 뭐 그냥 안 쓰고 있거나 뭐 잘 모르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면 대중화하는데 많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2가 나온 거예요. 탈중앙성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하면 속도의 한계를 깰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것마저도 아직은 뭐 일반인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보니. 저희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1000TPS를 넘겼어요. 네. 그 정도면 전 충분히 쓸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젝트들이 개선들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샤딩만 해도 한 2년 안에 몇만 대 TPS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비탈릭은 그 블록체인 틸레마를 얘기하거든요. 성능이랑 시큐리티랑 그 다음에 탈중앙성 3개는 양립할 수 없다. 2개를 지키면 나머지 하나 깨지고 셋 다 하긴 되게 힘든데 물론 이 트라이앵글이 있을 때 이 한계를 계속 깨나갈 수는 있겠죠. 조금씩. 약간 서로 희생 트레이드오프는 있겠지만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더리움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 이더리움 엔지니어들이 하고 있어요. 저희 팀도 그걸 하고 있어요.
저희 팀 목표가 그 트라이앵글 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가방 다 싸셨네요. 근데 계속 속도, 요즘에 속도 얘기만 하는데 그거 다음 것도 고민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더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의식하는 게 또 뭐가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건들지 못하고 있나요? 조금 이더리움이 컴퓨터를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 이더리움이라는 컴퓨터가 기능이 제약돼 있어요. 제가 근래 찾아보니까 1980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무슨 데이터베이스 이름 까먹었는데 행이 600개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노트S지 뭐로 데이터베이스 이럴 거냐고. 행이 600개인데 600개인데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상황은 언제냐면 90년도 말 혹은 90년도도 아니죠. 60년대 70년대 실리콘밸리 그 스티브 잡스 나온 영화 보면은 그 시대 컴퓨터라는 개념이 산업용으로 쓰이다 가정용으로 넘어오기 전에 스탠포드 같은 기술 중심 커뮤니티에서 각자 자기만의 퍼스널 컴퓨터를 들고 대중들에 나와서 계속 발표하죠. 자기는 컴퓨터 아키텍처를 이렇게 짜서 이렇게 쓰면 대중에게 먹힐 거야. 이렇게 만들면 먹힐 거야. 이렇게 만들면 먹힐 거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그 중에 상업화에 성공한 건 뭐죠? 애플2. 애플2만 성공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 구현체들이 있었는데 애플2만 성공했어요. 블록체인 현재 상황이 동일하다고 봐요. 각자의 블록체인이 자기가 컴퓨터, 진짜 컴퓨터, 그게 쓸만하다라고 다 주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성공하는 건 하나밖에 없겠죠. 플랫폼이니까.